이제 와서 한국을 따라하겠다고 해외 언론과 정부에서 연구하면서 흉내를 내고 있지만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완전 정리가 될 것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 모두 1월 말에 첫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3월 28일 현재 세계 10위로 내려앉았는데 이탈리아는 최고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28위에 있는 일본도 이탈리아와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고 거의 통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100명 검사에서 40명이 나올 정도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황표의 커브 곡선을 완전히 꺾어버린 한국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미국 CNN은 왜 한국은 소수이고 이탈리아는 매우 많은가 라는 기사에서 양국 간의 차이를 초기부터 검사 비율을 상당히 높여온 것과 나이와 흡연 여부도 차이가 났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한국의 정보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가 노인층이 많다든지 여성 흡연율이 높다든지 하는 요인보다도 한국의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의 차이가 중요했다는 거죠.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두 나라의 상반된 방역 조치 대응을 비교하면서 이탈리아는 검사보다는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면 한국은 계속적인 적극적 검사와 위험한 사람을 추적해 격리시키는 쪽에 있다 라고 봤습니다. 두 나라의 결과는 극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처럼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도를 적극적으로 새롭게 수립해서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자라도 대규모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초기에 검사를 진행하다가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결국은 국토를 폐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처음부터 지역을 폐쇄 조치했고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취했습니다. 이 강경책을 실행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검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비참했죠. 이탈리아 의사는 이제는 의사가 할 일이 없다.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는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는 전쟁터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강경책처럼 보였지만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외출 및 영업 금지 정책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정부는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단순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민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어떠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대구 봉쇄라는 실언으로 큰 곤욕을 치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 모임 금지 등의 사회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검사와 추적과 격리를 했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이탈리아와는 확연하게 비교가 될 정도였고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한국과 이탈리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비교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군인들의 역할을 찍은 사진인데 이탈리아의 군인은 폐쇄 조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군인은 적극적인 방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군인들이 하는 외출 감시 역할은 세계적인 악재를 통제하는 것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의료 지원과 방역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월터 리차아르디 보건부 자문관도 한국의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든다. 한국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대응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파 능력을 멈추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즉각 격리하는 한국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가 지난 21일 이탈리아 현지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의 방역 대응 시스템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한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계속 취재하고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일 밤 이탈리아 RAI를 통해 한국의 방역 노하우가 대대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RAI는 한국의 KBS와 같은 위상을 가진 공영 매체입니다. RAI의 요청으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손영래 반장은 한국이 그동안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왔고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통제와 기술을 이용해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AI 기자는 인터뷰에서 이탈리아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수한 것인지를 지적해달라고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건강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가 이미 보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은 지가 이미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자의 진료 정보뿐 아니라 무증상자일지라도 진단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는 이러한 의료보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공권력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이 거의 100%에 이를 정도이기에 위치 추적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식으로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종교 집단 경우에는 명단만 확보되면 집단 활동과 이동 경로 등이 바로 추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신용카드 보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 능력을 가진 환자가 발생하면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파악해서 사용처를 즉시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본이 전파자가 사용한 점포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CCTV의 설치 수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일치 단결하는 국민성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해외에서 크게 놀라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 국민들이 침착하게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이 일본, 호주, 영국 등 외국은 왜 그렇게 화장지를 사재기를 하는 것일까? 라고 놀랄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사회적인 동요와 혼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까놓고 얘기하면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각 병원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재기를 하느라고 마트에서 밀치고 다투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과 국민성 등 모든 것이 갖춰져야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세계적인 악재가 긴급하게 발생한 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대신 책임져주고 승인해주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허가받지 못한 진단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한국 정부가 2017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한국의 4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일주일에 14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외 117개국에서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걸 보면 대단한 일이죠.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진단키트 5만 1000개를 긴급 수출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수송기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원이 한국의 검사 진단키트는 부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잘못된 보도인 것으로 정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중국의 진단키트가 스페인과 체코에서 80%가 불량이라는 소식도 알려졌고요. 종합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국민성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니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듯이 한국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초기부터 검사를 확대하고 즉각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기선을 제대로 제압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복균자들이 여기저기 다 전파를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트럼프가 욕먹는 중이고 일본도 이제 줄줄이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와서 마스크 등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이제 겨우 검사를 확대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갈수록 태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온갖 큰 소리를 다치면서 뒤로는 한국에게 방역 정보와 대응 시스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이미 외교 라인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대응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제롬 애덤스 단장이 한 말처럼 미국이 한국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탈리아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탈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한국처럼 적극적인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한다면 한국이 될 희망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는 한국이 자랑스럽고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G7에 참가하여 G11 또는 12가 되는 것에 멘붕이 온 일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니 대놓고 반대는 못하면서도 교묘하게 G7 확대 무산을 위한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양쪽 외교에서는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을 초대하고 나아가서 낡은 현재의 G7을 항구적인 G11 또는 12로 재편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역시나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해서 한국이 참여하면 다른 선진국들의 대중국 정책을 흐트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었지요. 참고로 이런 논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들도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틈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G7에 참가했다가 보복 조치를 맞을 수 있다고 달갑지 않은 초대라는 등의 기사도 쏟아졌었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의 한 간부를 인용해서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한국 참가가 달갑지 않다는 일본 수뇌부의 분위기를 전했고, 이런 분위기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나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항상 적극 호응을 해온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초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답했는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눈치를 보다가 서구에 압박받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가결한 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지만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 제안을 받은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거부했고 서방 국가들이 실망감을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올봄에 방문하기로 한 시진핑의 국빈 방위를 위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보여지며 이런 일본의 태도는 구미제국과의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중국 관계가 조금만 개선되어도 한국이 중국, 러시아 등의 레드팀에 가입했다 어쨌다 그러면서 일본판 색깔론을 펼치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간질했던 일본은 자기들은 중국, 러시아는 신경도 안 쓰고 외교도 안 하는 것처럼 굴더니 이제 일본이 레드팀에 들어갔다고 서구에 비판받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여기서 아베가 시진핑 방문을 기대한다며 중국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잠깐 보시죠. 高原優大使ご列席の皆様ダージャーオ皆さんこんばんは安倍晋三です。 중국어 인사말도 눈길을 끌고 시진핑 주석이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일본 방문은 둘도 없는 기회이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베의 이 영상을 관영 CCTV에서 풀 영상을 점심시간에 보도했는데 아베뿐만 아니라 공명당 대표, 전직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를 엮어서 일본 특집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중국은 일본 영상에 연달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일부러 붙여서 강한 대비를 연출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중국에 구애하고 중국의 미국 견제에 이용되기까지 했는데요. 아베는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조롱받으면서도 그 와중에는 중국에도 꼬리를 계속 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들도 중국 눈치를 엄청 보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홍콩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라는 서구의 요구도 거절하고 실컷 눈치를 보다가 서구에서 실망감을 표출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역시 일본다운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복수의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서 요미우리는 G7이 연계해 홍콩에 대한 일국 이의제도를 유지하도록 중국에 요구하자는 취지의 성명을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7개국이 실무 레벨에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과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준비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G7의 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고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8일 G7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적절한 메시지를 내도록 관계국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현재의 G7 틀을 유지하자.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시키자는 구상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존재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던 일본은 혼자식보다는 중국 견제 성명을 같이 하자며 G7이라는 틀을 유지하자는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G7 뒤에 숨기. 일본이 단독으로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에는 겁이 나니 G7이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비난한다는 모양새에서 숨어버리는 작전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일본의 책임을 묻는다면 G7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핑계를 대기도 좋겠죠. 일본이 반대해봤자 일본은 패싱. 한편 일본 측에 미국이 사전에 설명도 안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자 일본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도 일본에서는 한국 등의 초청은 일회성이라고 폄하했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아웃리치, 즉 초대국으로 초청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G7 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 정식 회원국 확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밝혀졌고, 여기서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해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G7 가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한국이 G7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싫을 텐데 반대할 명분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대를 위해 러시아를 이용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를 하지만 일본도 러시아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며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고 주장해온 것에 맥이 닿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G7 공동 발표도 러시아 참여에 대한 반대도 자신들의 정책 기조와 이익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한국을 의식하고 한국에 작은 타격이라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자신들이 더 피해를 봐도 감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국제법 외치던 일본, WTO 제소는 왜 피할까? 그런데 수출 규제 같은 경우 일본의 주장이 말도 되지 않지만 한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트집들을 그 당시에도 문제는 없었지만 하나하나 일본의 꼬투리에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도 개정하고 인원도 늘리고, 그래도 일본은 제대로 된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국은 다시 WTO에 제소를 한 것인데,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테기 외무상은 그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WTO 상급 위원이 없어서 제소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 의미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국제법 운운하더니 WTO 제소로 국가 간의 법규와 근거를 가지고 국제기구의 판단을 맡기자고 하는 것에는 또 의미가 없다고 부정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중국은 일본의 무관심, 일본은 이렇게 미국과 서구에게 중국 때문에 관계 균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인데, 정작 중국의 관심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이 강해진 최근에도 3일 메르켈 독일 총리, 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해교를 하며 유대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은 올 2월과 5월에 한국의 문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한국 방문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아베와는 올해 한 번도 전화나 교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통화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은 C19 사태 이후 어느 정도는 중국을 비판하는 등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던 와중에 성명에서는 빠지는 등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정작 미국, 중국 양쪽에서 모두 소원한 분위기인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국 G7에 대한 중국 반응, 일본 언론과 일부 한국 언론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G7 참여 시 한국은 중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쏙 들어갔는데, 중국의 반응은 관영 언론 한국15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서 G7 초청에 한국이 응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당연한 선택이다. 그렇지만 한국, 호주 등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국가는 아니다라는 논평이 전부로 한국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기존 G7에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붙여도 대국인 우리 중국은 까딱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한국에 서운하다, 보복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한국이 G7 초청을 받아들이면 제2 사드 사태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디 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인 소장,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의 한국인 실장 등의 발언으로 중국 정부나 관영 언론 같은 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 언론들처럼 그냥 해볼 수 있는 말 수준입니다. 지난 2일 트럼프와 문 대통령 통화 후에 청와대에서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라고 말한 부분이 당연히 더 신뢰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관전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당연히 외교 라인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을 텐데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어느 정도 확실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언론들의 추측보다 상호 교감이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G7에서 아직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도 아닌 것이지요. 한편 홍콩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발언에 고맙다는 미국, 홍콩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국 양제 아래서 홍콩의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발언만 했는데, 미국의 마크 네퍼 동아시아 태평양 부부 차관보는 한국이 전례 없는 입장을 낸 것이고 한국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참여를 한국에 요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작은 발언도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만들고 싶은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서 한국이 틈새에 끼어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나 조짐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일본이 중국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큰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예전처럼 미리부터 누구에게 보복을 받는다, 눈치를 본다 이런 관점으로만 먼저 보지 않아도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은 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현명하고 신중하면서도 당당하게